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아름답다. 빠숑이 혼자 이렇게 첫 멘트 하면 되게 쑥스러워하시죠? 지금. 네. 지금도 좀 막 쑥스럽고요. 지금 저는 회사에서 이제 자담회 같은 거 진행 사회 보는데 거기는 오히려 이제 딱 정해진 주제 가지고 진행하니까 아주 잘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벅보고 얘기해야 되잖아.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요. 제가 제 RMP TV에 보면은 저도 앞에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막 버벅대고 근데 막 제가 얼굴은 아직 안 나와서 막 얼굴 보여달라고 IMF님 그래요. 너무 웃기잖아요. 풀매하고 집안에서 방송을 녹음하는 것도 웃기고 그리고 멘트도 벽 보고 얘기하니까 이게 참 그렇게 방송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디오 DJ들 정말 진짜 배철수 아저씨 같은 분들은 정말 그걸 20년 동안 하셨으니까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부동산 얘기 좀 간단하게만 하고 저희 얘기예요 그냥. 네네. 그러려고요. 그래서 지금 대책이 나온 게 9.13 대책이 마지막 대책이었는데 대출하고 세금이잖아요. 그것만 좀 아주 일반인들 알기 쉽게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제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말하는 종부세죠.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로 나눠서 이제 구별하시면 좋겠는데요. 무주택자는 안 내는 세금이에요. 종부세는 낼 필요가 없죠. 무주택자니까. 왜 안 냅니까, 근데? 주택이 있는 사람만 내는 거니까요. 그러네. 그분들은 재산세도 안 내네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강남에 전세를 사는데 전세금이 20억이야. 안 내요? 안 내요. 뭐 재산세도 안 내? 절대 안 내요. 그분들이 제일 위너네. 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니까 그분들은 괜찮은데요. 이제 1주택자가 여기서 문제입니다. 1주택자 어떻게 문제인가요? 1주택자는 그 전에 이제 쉽게 말하면 공시지가 뭐 가표 이런 거 얘기 다 집어치우고 잘 몰라 일반이니까. 그냥 그 다 집어치우고 대충. 지금 시가가 뭐 얼마인데 시가가 20억 되면 20억 되면 종부세를 냈어요. 얼마 정도 냈어요? 대충 한 100만 원 이하로 냈죠. 1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재산세 이외죠? 네, 재산세 이외로 추가로 종부세라는 걸 내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20억 되면 되는 거고 20억이 넘어가면 이제 조금씩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누진제인가 봐요? 네, 약간 정비례는 아닌데요. 이게 무슨 포물선 그리듯이 올라가는 건데 계산을 해봤더니 내가 올해 이제 종부세가 12월에 나옵니다. 내가 20억짜리를 갖고 있어요. 100만 원을 냈다면 바뀐 게 내년에는 150만 원, 내후년에는 200만 원, 뭐 300만 원 이렇게 내는 거죠. 그렇구나. 조금 변화가 있는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쑥 하고 올라가는 포물선 기울기가 그렇게 가파르진 않습니다. 그렇고 나서 그런데 1주택자 중에서는 갑자기 이제 종부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는 거죠. 어떻게 늘어나냐면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40만 명이 냅니다. 40만 명. 내가 여기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12월 1일 날 종부세가 나오는 그 고지서를 보면 내가 대한민국에 40만 명 중에 하나 들어갔다. 그러니까 국민이 한 5천만 명 잡으면 5천만 분의 40이잖아요. 40만. 계산이 안 된다. 몇 프로인가요? 몰라. 일단 계산해 보시면 아마 한 0.1%도 안 돼. 아무튼.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50만 명, 내후년에는 55만 명. 그러니까 5만 명씩 꾸준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추가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있어서 저는 종부세를 내는 게 축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 축복인가요? 집값이 올랐으니까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저는 계속 내와서 그냥 익숙해졌는데 이게 아마 올해는 굉장히 많이 편입이 되시겠네요. 네, 엄청 많이 편입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25만 명이었는데 2017년도에 40만 명이라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2011년도에 종부세를 냈다면 진짜 부자였죠.
그런데 이제 2017년도 되니까 이 사람도 부자지만 그래도 많이 확 늘어난 셈이죠. 그렇죠. 이제 이거의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1주택자인데 종부세를 낸다 그러면 우리 집이 오르고 있구나,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9억 원이고 네. 이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6억 원 이상 초과인데 그렇죠. 이것들이 과세 표준이라 실제 시가가 아니죠. 그렇죠. 시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대략적으로 그거는 새 아파트인 경우 그러니까 좀 10년 차 아파트, 20년 차 아파트로 다른데 네. 근데 평균을 딱 내면은 거의 60%에서 50%. 네, 그것들을 이제 실제 시세로 가깝게 올린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45평이요. 지금 네네. 실가로 17억 5천만 원의 네이버 매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공시지가는 7억 6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반도 안 되죠. 그러네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만약에 45평을 갖고 있다면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내가 만약에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 45평이 두 채를 갖고 있다면 네. 이제 다주택자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렇죠. 또 계산이 달라지겠죠. 또 과세 표준이 6으로 내려오니까 더 많이 내고 그다음에 이제 수정안에 보면 세율도 증가됐고 너는 조정 대상 지역에 2개 갖고 있으면 더 많이 줄 거야. 너는 다주택자니까 더 많이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세가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지금 마레프 같은 경우는 그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도 종부세를 내는 세대는 몇 세대 안 되겠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아까 그 가세 표준이나 뭐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시지가 시가 반영률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65%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 네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50% 60%라고 했는데 이거를 90%까지 가져간다. 100%까지 달하면 내가 마레프를 갖고 있으면 나는 17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가세 표준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세금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종부세를 얼마 내고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 건 공시지가 시가 반영률인 거죠. 네. 이것을 줄기차게 요구하시는 의원님들도 있고 이거를 지금 시장 가격하고 비슷하게 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공시지가로 가지고 무슨 세금이라든지 의료보험 체계라든지 뭐 다른 체계들이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쉽사리 옮기지는 못하겠지만 부동산만 또 손을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 강남구에 중위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나래비를 세워서 중간가가 내가 강남 3구의 중간가는 10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강남의 10억짜리 아파트는 다 종부세가 들어간다면 아까 40만 명에서 100만 명, 200만 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9.13 대책으로 나온 거로는 그렇게 1주택자는 힘들진 않다. 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 부담은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 근데 높아지는 것만큼 시세가 올라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 높아지는 세금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매도하실 분들은 많지는 않을 없다. 것 같다. 예, 그게 좀 결론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많이 내거든요. 그렇죠. 아까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1.5배,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확 늘어나기 때문에 또 많이 이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아마 다르게 해서 매도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똘똘한 한 채 전략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공고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요. 그러니까 9.13 대책 전에 했던 거는 만약에 등록하면 그 종부세 배제를 해주는데 그 이후에 산 것들은 그러니까 조정 대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생각해보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 방송을 들으면서 뭐 정보를 많이 얻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본인이 짜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세금에 대한 어떤 자기가 컨설트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세금 상담은요.
전문 세무 상담이랑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네, 뭐 좀 참고할 만한 블로그로는 아이메피님 블로그하고요, 투에이스님 블로그 이용해 주시면 아마 자세히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세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우리가 12개월의 월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이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띄워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부담이 없어요. 그냥 미리 그냥 띄워놓고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투자하신 분들은 좀 아마 익숙하실 텐데 맞아. 세금이 그거요. 되게 비싸요. 그래서 월세 한 달치 월세는 그냥 세금으로 나가려니 그렇게 빼놓으시면 돼요. 맞아요.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집을 늘리는 과정에서는 이제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이런 거는 그냥 종부세는 잊어버려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레프가 17억이 돼도 7억이래잖아요. 그러니까 1급 1택은 9억까지만 내면 되니까 종부세 안 낸다. 네. 그러니까 이제 1주택자들까지는 그냥 자신 있게 가시면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1주택자가 돼서 종부세가 낮다. 네. 그러면 부인하고 남편하고 지분을 2분의 1 지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증여를 하세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그게 세대별 합산이기 때문에 그쵸. 그 부부가 나눠 있어도 그걸 통합을 하거든요. 세대니까. 근데 지금 인별 이제 과세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20억짜리면은 나누게 되면 10억씩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세 표준이 만약에 그게 9억이 안 되거나 뭐 6억이 안 되게 되면은 그냥 종부세를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절대 이혼하지 말고 이게 가족을 사랑하라. 부부의 사랑을 위한 이런 세금입니다. 이게. 결국은 제가 아까 가족을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이번 정부에서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부 절대 헤어지면 안 된다. 저녁에 있는 삶. 맞아요. 진짜로. 꼭 밥은 집에 가서 드시고요. 그렇죠. 네. 종부세 때문에 절대 이혼 안 하는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쇼의 세상 답사기. 그다음에 이제 대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출로 지금 많이 복잡해져 있는데요. 네. 대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누죠. 전세자금 대출과 그렇죠.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네. 이제 구별을 하자면 무주택자는 소득이 많건 적건 간에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주택자로 넘어갈게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낼 수 있는 보험이 회사가 있고 낼 수 없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낼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낼 수 있는 데로 가시면 돼요.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다주택자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2주택자 이상은 안 됩니다. 네. 파는 조건이면 되긴 하지만 거의 안 된다고 보시고요. 이거는 전세자금 대출은 규제 지역 비규제 상관없이요. 내가 IMF가 울릉도 가서 전세 살고 싶어요. 그러면 저 전세 못 살아요. 그 얘기입니다. 다주택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1주택자나 무주택자는 가능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결국은 1주택자까지는 그래도 좀 혜택을 보는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뭐냐면요. 전세자금 대출을 또 안 받으셔본 분들 같은 경우는 강남에 고가 전세들 20억 하는 것들 다 그걸 전세로 대출을 주는 줄 알아. 아니에요. 네. 얼마까지잖아요? 5억까지 돼요. 그러니까 5억까지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전세 들어가 계신 분들은 현찰이 많은 분들. 그러니까 거기는 원래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현찰이 많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신규 주택들을 사도 부담이 없어요. 그렇죠. 청약을 받아도 9억 원 이상의 보증금,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도 살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때 개포 8단지 그거를 이제 댓글을 봤는데 이게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대출이 안 나와서 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딱 그랬더니 저 전세 10억짜리 살고 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끝났네, 뭐. 끝났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 10억이나 15억 정도 이제 살고 계시는 분은 전세자금 대출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고가 전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게는 조금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세가 이제 떨어질 수 있는 지역도 또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대출로 갈 수 있는 전세 지역들은 조금 부담되는 것들. 부담되죠. 그러니까 이제 중저가, 그러니까 중가죠, 중가. 네네. 중가 정도 되는 전세 자금들은 아마
그래서 결국은 입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일부에서 나왔던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넘잖아요. 넘으니까 자기 돈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전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수요가 안 빠지는 거지. 네, 안 빠지죠. 원래 대출 안 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전세 대출 많이 받았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제 의도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정부는 집값을 낮추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낮출 필요도 없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상승률을 좀 낮추려고 하는 것뿐이지 주택이 내려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집값이 내려오길 기다려서 조정되길 기다려서 집을 사는 것들은 제 생각엔 나쁜 전략인 것 같아요. 네. 좋지 않은 전략. 예, 그래서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은 그런 분들도 좀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주택 좀 신규 주택 마련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세자금 대출은 전국에 해당이 되니까 그거를 딱 머릿속에 잡고요. 이제 주택담보대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주택담보대출은 규제 지역과 비규제로 나눠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규제 지역은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나눠서 보면 비규제 지역, 그러니까 인천, 수원 이런 데는 그냥 기존에 있던 대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만 생각하고 머릿속에 대고 이제 비규제는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규제 지역으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무주택자는 그냥 그대로 똑같습니다. 똑같고 1주택자는 이제 조금 어려워졌어요. 아까 말했던 징검다리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갈아타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워졌다는 거죠. 네, 일단 원칙적으로 안 되고 예외 규정이 있는 거죠? 예외가 너무 많아서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 간단한 것만 좀. 예외로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에서 내가 가겠다 그러면은 뭐 합가를 한다거나 부모님을 봉양한다거나 그런 건 우리는 효의 문화잖아요. 부동산 요녀 아이메피의 똑똑한 부동산. 그러니까 그거 그리웠어 나. 봉양 그거에 대한 그런 거랑 이제 직장 이런 거는 되는데 아이 학교 때문에 가는 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수요가 워낙 많아서 그렇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대치동, 목동, 중계동 어쩔 거예요. 그건 되는구나. 그건 안 되는구나 진짜. 네, 그래서 거기 다 투기적이잖아 완전히. 다른 지역들은 교육 때문에 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맹모를 없애버렸어요. 맹모하지 마. 맹모하지 마. 이렇게 된 거죠. 외국 가야지. 뭐. 외국에는 이런 규제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외국 가야겠다. 네. 그러기 때문에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좋겠고. 네, 일단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것들이 맞겠네요. 네, 맞아요. 네. 원칙적으로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2주택자 이상. 2주택, 4주택자는 전혀 안 됨. 네. 그렇죠. 네, 전혀 안 되지만 또 하나 생활 안정 자금은 조금 예외. 네. 생활 안정 자금 같은 경우에는 주택당 1억 원이 됩니다. 주택당 1억 원.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1억 원을 사인을 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몰래 집 너무 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계약을 했어. 바로 회수 조치. 너 집 샀어? 이리 와. 대출 갚아. 이러는 거죠. 징역 아니면 뭐 그냥 바로 또 압수당하고 또. 생활안정자금 받으면 절대 집 사면 안 돼요. 집 사면. 그렇죠. 생활안정자금으로 집 사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너무 사고 싶었던 거야. 나 이거 몰래 산 거야. 몰래. 그러다가 걸린 거야. 그럼 바로 회수 조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무주택자는 괜찮다. 네. 1주택자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팔고 사는 과정에 조금 뭔가가 아구가 맞아야 되는 대출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가는 거의 대출이 원래 없고요. 원래 없어요. 그분들은 원래 대출을 또 안 받아. 네. 안 받아. 네, 대출을 안 받아. 얼마 전에도 이제 시네케라 민경남이 이제 등기부등본을 깠잖아요. 그래서 그 강남에 있는 걔네는 이제 또 투자를 강남 쪽만 하니까. 근데 깠는데 LTV가 10%대야 10%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전혀 영향이 없는. 그것도 아마 그 돈이 없어서 받은 거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자금 증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했을 가능성이 높아. 일부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대출 자체는 막는 건 근데 저는 이번 대출로 인해서 문제점을 파악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떤 문제점이었냐면 집값이 오른다는 거에 유동화라는 거를 유동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동성 중에서는 지금 뭐 대출을 내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판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틀어막는 정책이어서 이런 정책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대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DTI나 LTV를 조절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금융을 조금 신경 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LTV, DTI 규제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그래야 IMF나 금융위기 왔을 때 저희가 버텼던 것들은 맞아요. 다른 나라 다 망했잖아요. 미국 네. 심지어도 막 폭락을 해서 저희는 그렇게 안 됐잖아요. 네. 그 이유가 대출 규모가 이렇게 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맞아요. 저는 부동산 담보 대출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00% 안전한 대출이라고 봐요. 네, 근데 이거 가지고 딴 데 쓰지만 않으면 그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선대인 소장님이랑 한번 토론을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들은 뭐 그냥 그렇다 치는데 그 논리를 이렇게 갖고 하시더라고요. 대출 비율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그러니까 대출 금액이 높아진 게 아니라 대출을 받은 사람 비율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금액은 낮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은 20억짜리를 4억 대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많아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뭐 1억 대출 받은 사람, 4억 대출 받은 사람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 대출을 받은 사람 숫자가 많아진 게 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꼭 대출 비율을 맞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대출이 많아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20억짜리 4억 대출 받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출 안 받아도 되는데 아마 다른 사정 때문에 일부러 받았을 것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저는. 예, 그래서 그리고 과거에 받았던 거 그냥 근저당 안 없애면은 남아 있는 기도 하고요. 그쵸. 가끔 가다가 근저당 안 없앨 수도 있잖아. 네. 그 은행에서 처리 안 해주면. 네, 맞아요. 그런 거일 수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보다도 낮은 대출이기 낮아져. 때문에 대출 문제는 저는 걱정을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70%예요. 심지어 무주택자가 받아도. 그러니까요. 이게 경매 들어가면 요새 아파트 낙찰가 몇 프로예요? 거의 지금 70% 밑에는 없어요. 다 위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90% 100% 사이라고 네. 봤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대출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담보 대출 같은 경우는 굳이 문제 삼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 가지고 막 단기 투기에 이용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뭐 규제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그걸 이제 막은 거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한번 막아주고 네.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제 그 자금을 이제 어떻게 운용하는 거라 네. 유동성을 조금 제약해 주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주택자 이상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하는 것도 막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뭐 동의. 원래 안 됐어요. 네, 원래 안 됐지만 동의인데 그러니까. 1주택자들 진검다리 하우스 때문에 가는 것들은 저는 그냥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갈 방법이 없어. 이거는 정말 내가 진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말 메일하고 쪽지가 많이 와요. 징검다리도 못하게 생겼다고.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평생 살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네. 정말 꿈에 그리던 집이라든지 저도 이제 신혼 때 꿈꿨던 서울 아파트에 대한 꿈을 너는 이제 갖지 마라고 얘기하면은 슬플 것 같아요. 그렇죠. 응. 뭐 갖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대출은 안 나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네. 대부분 이제 그런 주택을 하나 갖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중산층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담보대출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막 풀로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사야지만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층이 많거든요. 네. 중산층이지 아까 고가 주택은 그냥 자기 돈으로 사는 거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연예인 걱정, 정치인 걱정하는 거잖아요. 예. 연예인 걱정이네. 잘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왜 그 강남구 쪽은 이게 자가 비율이 낮아요. 50%가 안 돼. 네.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은 투기꾼들이 투기를 많이 들었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네. 모태 강남인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모태 강남인하고
며느리를 들이거나 자식이 생기면 네. 옆에서 살고 싶어 해요. 네. 그리고 걔는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네. 엄마 옆에 이제 장만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증여라든지 상속의 부분으로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이분들은 투기로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투기가 아니에요. 실거주 수요지. 네. 왜냐하면 누군가 거주할 목적으로 남겨두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당장 살지 않다 하더라도 누군가 살기를 바라면서 남겨두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일시적인 이주택이 아니라 결국은 이게 투기라고 하는 것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단기 투기, 시세 차익을 보는 것들이 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사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건 제 의견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한번 사면은 안 팔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안 살아도 그러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를 왔는데 자녀 교육 끝난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일단 가는데 강남에 집을 안 팔고 가. 예, 왜냐하면은 나중에 돌아올 수 있고 본인들이. 네. 그다음에 아니면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은 자녀들이 살 거예요. 그죠? 네. 두 가지 목적일 겁니다. 근데 그걸 팔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못 들어와요. 그렇죠. 네, 한 번 나가면 안 된다는 걸 워낙 알아요. 많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적 갖다 못 오르기 때문에 그냥 사둔 것뿐이고 그건 저는 그 실수요라고 봅니다. 안 판 것뿐이잖아요. 샀다 팔은 게 아니잖아요. 네, 샀다 판 건 아니까 네. 뭐 수익을 남긴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건 투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강남은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집을 안 팔기 때문에 자가 비율이 낮은 거예요. 여기가 지금 갭 투자를 한 것들이 아니라 이게 갭 투자할 비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20억씩 들어가요. 갭을 하게 되면 이게 뭐 10억도 아니야. 20억이 들어가 진짜. 아니 네. 그 갭이 갭입니까? 뭐 갭이라고 할 수는 있죠. 갭은 갭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여긴 갭 투자가 되는 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수요도 실수요라고 보는 것들이고 집을 다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 물러난 것들이 아니잖아. 그게. 네네. 예, 사고 팔면서 막 가격이 올라가는 맞아, 거야. 맞아. 그래서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강남구는 자가 비율이 낮은 이유는 딱 그겁니다. 왜냐면 입지가 좋겠고 미래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파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지역들이 미래 가치는 더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안 파는 지역들이. 안 파는 지역이.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집을 살 때 햇빛님 매도 타임을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전 안 팔려고 사는데요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지 가치가 상승하니까 언제 팔아서 그 돈으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 수요 중에서는 강남구가 월등히 많고 예를 들어서 지금 2018년 4월부터는 양도세 중과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때 이후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강남 3구라든지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 지표로는 어떤 거냐면 근데 여기서 보면 투자로 들어간 거랑 실수요자 산 거랑 이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구별이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할 때 지방에 사는 사람이 서울을 사는 경우는 거의 100% 그러니까 90%는 거의 투자라고 보거든요. 당연하죠. 그렇죠. 실거주 목적이 없으니까. 네. 그 비율을 봤을 때 확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말했던 파리 대책으로 해서 18년 4월부터는 거의 투자로 우리가 알고 있던 투기 지역에 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사지 않은 게 아니라 사지 못한 거고. 갭이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갭 투자가 제일 많이 성행했을 때가 2013년도, 네. 15년도 사이인데 그때는 진짜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 1,000만 원, 1,500, 2,000 가지고 살 수 있는 서울의 아파트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것들은 지방에서 봤을 때는 싼 거예요. 천하의 서울이니까. 네. 근데 지금 그 아파트들이 지금 다 갭이 다 2억, 3억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게 1,000만 원짜리 갭이었던 게.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강서구, 네. 가양동, 등촌동. 거기 많이 있죠. 예. 네. 갭 1,000이면 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거 지금 다 갭이 2억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못 사는 거 사고 싶어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비를 줄 수밖에 없지.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빠쇼님이 그때 비즈니스 워치라든지 다른데 신과 함께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실수요자와 투기꾼의 구별을 어떻게 하는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징검다리 하우스로 해서 아까 1주택자리 예를 들어서 1주택자가 징검다리 하우스로 내가 미리 살 집을 미리 마련한 것도 투기인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정부는 그냥 다 투기라고 보고 갭 투자다. 그렇게 네.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투기로 보던 뭐 나쁜 부정적으로 보던 상관은 없는데 저는 결국은 이게 사서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은 투기꾼으로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00채를 갖고 있는데 집을 안 팔아. 그냥 임대만 주는 거야. 그 사람도 투기로 봐야 돼요? 나 저 투기꾼 아닌 것 같아요. 빠숑님. 그렇죠. 저 8년 동안 보유할 생각이야. 나랑 중공공 할래? 중공공자인데. 저는 한번 사면 다 10년 이상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투기할 생각도 없고 그냥 나중에 전 다 세컨드 하우스로 이용할 거거든요. 진짜 좋은 말이네요. 나중에 진짜. 돈 많이 벌면은. 그거의 구별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100채를 갔던 1000채를 갔던 집을 안 팔면은 그거는 주택시장 물란시킨 게 아니잖아요. 사고 팔았다면서 가격이 올라가야지 물란시킨 거지. 집을 안 파는데 이게 뭘 물란을 시켜요. 그분들은 집이 많기 때문에 또 공실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임대가도 싸게 줘요. 바로바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줄였어요. 그러니까. 오래 보유해도 세금 더 내래요. 저는 다주택자들도요.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혜택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주택 급등하는데 전혀 영향을 안 줬어. 네. 그렇잖아요. 10년 동안 이렇게 보유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했는데 이제는 규제 지역엔 사지도 말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거긴 뭐 수요가 많이 몰린 지역이니까 이해는 해요. 이해해요. 분산을 시켜야 되고 또 기회를 줘야 되잖아. 주택자들한테. 문제는 그분들이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는 조건이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네네. 예, 그런 겁니다. 예. 네, 세금과 대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입지 전문가 빠숑님을 모시고 입지 얘기를 한번 짧게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